최종 선택 내일 전략,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세워보고 이슈도 점검해 보도록 하죠.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춘석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에 베이지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일단 긍정적인 내용이었어요. FRB가 이제 최근 미국 경제가 그 부동산 시장과 제조업 호조 등에 힘입어서 아주 완만한 속도의 회복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이지북이라고 하면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에서 보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만든 경기 동향 보고서인데요. 모디스트 모더레이트라고 그래서 아주 완만하고 점진적 속도를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조는 지난 10월 달에 발표된 베이지북과 비슷한 표현으로 나타났지만 중요한 것은 경기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묘사하는 상당 부분 할애했다는 점에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IT, 자동차, 부동산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지역에서 경기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거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바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오는 17일, 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배경 자료로도 활용이 됩니다. 사실 오늘 시장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났지만 장중에요.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기도 했었지만 시장이 여전히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슈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테이퍼링 우려가 1번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2014년도 시행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경기가 좋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계속해서 해왔던 얘기지만 버냉키도 얘기를 했고 옐런 차기 총재도 얘기를 다 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정된 그 어떤 수치가 맞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테이퍼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양자가 워낙 계속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요새 이제 미국 경기가 좋다는 반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발표된 10월 신규 주택 매매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증가율을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6일날 나오게 될 11월 비농업 고용지수라든가 11월 실업률 발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보일 걸로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 자체는 페드가 연내 테이퍼링에 착수한다 하더라도 설령한다 하더라도 양적 완화 정책 기조는 계속해야 될 공산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페드 지도부도 역시 2015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던 최저 금리 기조 자체를 201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밝히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내년 1월이면 FRB의 수장이 바뀌는데 굳이 12월 달에 그런 일을 할 것이냐, 테이퍼링을 실행할 것이냐는 점도 의문점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2월 달에 있을 아직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지뢰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성급한 테이퍼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이 대부분은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또는 4월설이 가장 유력하고요. 일부에서는 내년 2, 4분기까지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테이퍼링 우려감은 조금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버냉키 회장이 10월 연설에서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이 부분에서 경기 부양 의지를 좀 다시 한번 언급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옐렌 차기 연준 의장도 초저금리 언급을 했었죠.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하는 것이 이제 실업률 6.5%,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2% 정도를 달성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는 얘기고요. 네. 오히려 중간에서 이런 부분이 훼손될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더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즉 10월 19일 날 비즈니스 이코노미스트 협회 연례 만찬에서 버냉키 회장이 얘기한 부분인데요. 양적 완화 대신에 초저금리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패드의 통화 정책 중심이 이동할 것이다라는 걸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버냉키는 특히 이날 연설에서 실업률이 6.5%에 이르러도 사실상 제로금리가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실업률이 6.5%에 도달할 걸로 보이는 2015년 이후에도 저금리 기조 정책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태서 옐런 차기 지명자도 역시 최근 상원은행위원회 소속 청문회에서 정책금리, 즉 현행 기준금리가 0에서 0.25%인데요. 인상을 위한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가 달성된다 하더라도 통화정책은 상당 기간 경기부양 쪽으로 유지가 될 것이라고 밝혀서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위한 경기부양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패드 스텝들이 제출한 최적 통제 준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중간 평가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앞에 제시한 게 에반스 준칙인데요. 실업률 6.5%, 이게 에반스 준칙을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6% 또는 실업률을 5.5% 이하까지 낮추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2015년 말까지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현재 정책에 따른 최적 통제 분석을 해본 결과 이보다는 2017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최선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 자체는 좀 너무 성급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나와 있던 모든 전제 조건들을 좀 너무 무시하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만약에 설령 12월 달 테이퍼링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최저금리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주들의 최근 부진한 흐름이 시장에 좀 이목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수 부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엔화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내수에서 좀 부진한 틈을 타서 후발 3사들 그리고 외제차들이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짚어봐야 되겠죠? 한때는 현대기아차가 한 80%까지 장악을 네.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70% 밑으로 내려갔다고 하고요. 외제차까지 포함하면 이제 60%에 머문다 하는데 가장 큰 이유 자체는 여타 3사, 그러니까 쌍용차라든가, 삼성 르노삼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주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취하고 있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붙이고 있다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대가 이제 이번에 제네시스 신차가 나왔는데, 제네시스 신차를 제외한 모델의 노후화라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규 차종이 계속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이 부분은 내년 4월 신형 소나타가 나올 때까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외제차 들의 선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월 달에서 9월 달까지 판매량이 11만 6천 대입니다. 그럼 전기 대비해서 한 21.3% 정도 늘어난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연말 강력한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가격 격차가 많이 해소되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비 및 디자인의 다양화를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즉 젊은 층이 좋아하는 디자인, 그리고 디젤을 수입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해치백 스타일을 가져온다든지 이래가지고 젊은 수요층, 젊은 구매층 입맛을 확보를 했다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현대기아차의 판매량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새는 또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 상당히 적죠. 그래서 요새 이제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신차를 구매하기보다는 오히려 중고차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게 대부분 다 이제 경기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인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현대기아차의 점유율 하락의 한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가 점유율이 축소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그럼 완성차 업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할 텐데 자동차 중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하락은 추세적으로 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건 엔저 문제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동안에 비해 가지고는 엔저가 그다지 타격은 없다고 볼 수는 있지만 향후 중기적 이후로 가게 되면 어쩔 수 없는 타격은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2014년에는 오히려 114엔까지 갈 거라는 노무라 증권의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특히 일본 메이커들이 이 엔저를 기화로 인해서 가격 인하 공세를 펼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즉 그동안에는 일본 메이커들이 수익 확보 자체를 갖다가 그동안에 부진했던 쪽, 즉 적자를 메꾸는 쪽에 넣었다면 이제는 드디어 R&D 쪽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R&D에 돈이 들어가게 되면 자동차 품질이 개선이 될 거고요. 그 품질 개선을 기화로 인해서 다시 가격 인하로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수출 쪽에서는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뚜렷한 증설 이슈가 없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즉 지금 국내에서 모자라는 수요, 그다음 미국 쪽에서의 수요에 대한 그 공급 차질이 상당히 빚어지고 있는데 당분간 증설이 나타날 수 어렵다는 부분이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그나마 이걸 뒤집어서 보다 보면 생산 능력이 확충된다거나 아니면 또 프리미엄 브랜드의 진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된다면 향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즉 도요타가 렉서스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차별화 전략을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볼크스바겐 같은 경우도 아우디를 출시하면서 차별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익이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내세우면서 추구했던 전략 자체가 먹혀 들어간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부진함을 좀 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보다는 부품주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처럼 현대기아차나 쌍용이나 한 곳만 납품하는 업체가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어떤 제조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글로벌리하게 납품이 가능한 그런 부품주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이라는 거대 부품 시장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한 3일 정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하락을 많이 해서 가격적인 매력도는 생겼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완성차, 현대차도 한번 쳐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격이 매력 있게 떨어지는 것, 그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시장이 12월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코스닥은 장중에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 연출됐지만 코스피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추가 하락 혹은 기술적
반등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기술적 반등 쪽에 무게를 두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오고 있는 것들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어떤 반락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악재에 의해서 반락이 아니라 기술적인 반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라면은 충분히 다시 시장이 리바운딩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뭐 오늘 목요일이지만 금요일 연속해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 경제 지표가 나오게 되면 이제는 그걸 테이퍼링이라는 악재에 붙이기보다는 미국 경기가 이만큼 좋아졌다는 호재 쪽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22도 뭐 정책 회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긍정적인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정리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춘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